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투데이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미국 뉴욕으로 출국합니다. 문 대통령은 3박 5일간의 유엔 총회에서 숨가쁜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하는데요. 네, 유엔 총회 기조연설과 주요 국가 정상과의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취임 첫 해 유엔 총회에 데뷔하게 된 문재인 대통령. 지난 7월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 다자 외교 무대입니다. 최대 현안은 역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입니다. 문 대통령은 21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최근 상황을 반영해 제재와 압박에 무게가 실릴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길로 놓을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한층 더 옥죄어질 것입니다.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등 국제사회가 단합된 행동을 보여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나라 정상들과도 북핵 문제 해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마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3국 정상회담을 합니다. 오찬을 겸해 이뤄지는 3국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공조 강화와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이 논의됩니다. 평창올림픽 홍보도 문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사안입니다. 뉴욕을 방문하는 많은 지도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내년 2월 개최 예정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홍보하고 평창올림픽이 평화와 화합의 스포츠 재전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성원과 협조에 문 대통령은 20일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열리는 평창올림픽 홍보 행사에 참석하는 등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22일 밤 귀국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5분간 통화했습니다. 두 정상은 끊임없이 도발하는 북한을 엄중히 규탄했는데요. 굳건한 한미 공조를 토대로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고일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할수록 몰락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도발을 계속할수록 더욱 강화된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되어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을 깨닫도록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와 압박을 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두 정상은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포함한 안보리 결의를 더 철저히 이행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엔 총회에서도 추가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유엔 총회에서 다시 만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고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제반 방안들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유엔 총회 기간은 한미일 3국 정상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억지 및 방위 능력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자체적인 억지 및 방위 능력과 한미 연합 방위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사일 지침 개정과 첨단 무기 보강에 협조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동맹 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5번째인 두 정상의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핵 해법과 관련해 외교적 해법이 실패한다면 군사 옵션만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니키 헤일리 미국 유엔 대사 등 유엔 안보리의 대북 옵션이 거의 소진됐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승우 특파원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북핵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한다면 단 하나 남는 것은 군사 옵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각국과 협력을 통해 최대한 평화적 방법으로 풀려는 게 미국의 방침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의 이런 대북 전략을 평화적인 압박 작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니키 에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같은 날 CNN 방송에 출연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거의 소진됐다며 대북 군사 옵션 가능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특히 외교 옵션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대북 이슈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re's always more you can do. So, having said that, I have no problem kicking it to General Mattis because I think he has plenty of options. 이는 미국이 외교적 해법에 우선순위를 두지만 대안이 없는 상황에선 군사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경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실상 유엔 차원의 마지막 제재로 꼽히는 원유 공급 중단에 부정적인 중국과 러시아 등의 행동을 촉구하는 강한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다만 같은 CBS 인터뷰에서 이 모든 것이 북한을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화 테이블로 데려오기 위한 것이라며 평화적 해법을 추구한다는 점을 거듭 명확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이승우입니다. 정우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독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미일 3국이 2차 한국전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전쟁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북한이 핵무기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으면 협상을 시작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독일 주간지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 긴장 상태가 고조돼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2차 한국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현재 북한과 대화 채널이 없는 상태라며 군사적으로 하급 지휘선에서 오해가 발생하면 긴장 상황이 갑자기 고조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쟁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과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핵무기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는다면 협상을 시작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의 화해를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대선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우리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영내 평화 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수위가 초안보다 약해 실망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정 실장은 더 강력한 제재안이 통과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도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수용된 것이 더 중요하고 관건은 결의의 실현 여부라고 평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북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의 세 번째 발사로 사실상 실전 배치를 시사했습니다. 이제 다음 수순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4형의 정상각도 발사가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원 기자입니다.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의 발사 장면입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그대로 쏘아올립니다. 지상에 내려놓고 쏘아올렸던 지난달보다 확연히 기동력이 높아졌습니다. 실전 능력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다고, 화성 12형의 전력화가 실현되었다고 긍지 높이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이 화성 12형의 전력화를 선언한 건 첫 시험 발사 4개월 만으로 사실상 실전 배치에 들어갔다는 평가입니다. 이제 북한의 다음 수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4형의 정상각도 시험 발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상 궤도로 비행한다면 사거리가 10,000km에 달하는 만큼 미국 본토의 위협 수위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인 화성 14형을 지금까지 고각으로만 2차례 발사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 이전에 정상각도로도 발사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이처럼 핵미사일 시험에 몰두하는 건 안보리 제재 대응 측면도 있지만 핵무장을 서둘러 달성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국제사회로부터 핵 보유국으로 조속히 인정받아 현재의 국면을 유화 국면으로 바꾸려 한다는 겁니다. 이 핵 억지력을 바탕으로 해서 평화 공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가 대책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신보도 6차 핵실험이 핵무력 완결 목표를 달성하는 일환이라며 이를 위한 공정이 남아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여야는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을 발사한 데 이어
실전 배치 단계의 전력화가 이뤄졌다고 선언한 것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해법을 놓고서는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전면 수정을 통한 핵 대 핵 공포의 균형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한국당 방미 대표단이 미국을 찾아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했지만 미국 측으로부터 부정적 입장을 전달받은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했지만 한국당은 아직 발동도 걸리지 않았다며 일축했습니다. 정부가 유니세프와 유엔 세계식량 계획의 대북 인도적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할지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됩니다. 정부는 21일 남북교류 협력 추진 협의회를 열고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통상 교추협의 안건으로 올라가면 지원이 결정돼 왔지만 이번에는 지원 시기에 적절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교추협에서 지원 방침을 정하더라도 시기는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만들어 뿌린 것으로 알려진 나체 사진의 피해자 배우 문성근 씨가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네, 문 씨 조사를 시작으로 MB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합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배우 김여진 씨와의 나체 합성 사진 피해자인 배우 문성근 씨가 오늘 오전 검찰에 나와 피해자 진술을 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 모임인 노사모를 조직한 문 씨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만든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의 대표적인 피해자입니다. 방송인 김미화 씨도 내일 검찰에 출석해 라디오 프로그램 하차 등 활동 중단 압박을 받은 정황을 진술할 전망입니다. 지난주 국정원으로부터 MB 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나흘 만인 오늘 첫 피해자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포문을 엽니다. 검찰은 배우 김여진 씨 등 리스트에 오른 82명 중 핵심 피해자들을 줄줄이 불러 피해 규모부터 파악할 방침입니다. 이후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주도한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물론 댓글 공작 혐의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한편 국정원이 2009년 무렵부터 공영방송의 인사 동향을 파악하는 등 언론을 장악하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드러났습니다. 방송사 주요 간부와 PD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정황도 포착돼 검찰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이 전원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MB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향한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연합뉴스TV 구아름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감시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기 위한 독립기구가 오늘 윤곽을 드러냅니다. 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청사진으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법조계는 물론이고 정치권 안팎에서도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검찰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꼽은 정부는 청와대 관리와 장차관, 법조인 등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할 기구 설치를 추진해왔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권력의 눈치를 봐서 수사를 덮거나 부풀리는 비정상적 행태를 막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또 다른 권력의 탄생이라는 일부 비판적인 시선에 문재인 대통령은 과도한 검찰 권력의 분산이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고비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법무부가 주도하는 개혁위원회는 수차례 논의를 거쳐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합니다. 개혁위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대상이 겹칠 경우 공수처에 우선 사건의 수사를 맡기도록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 처장 등 구성원들의 자격 요건과 임기, 독립성 보장 방안 등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하는 한편 최대 20명 안팎의 특별검사를 별도로 둬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도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수처 설치를 위해 국회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권고안에는 이미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안에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24일까지 인준이 안 되면 헌정사상 최초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발생한다면서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할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총회장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겁다고 운을 뗀 문 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문제도 제 발걸음을 무겁게 합니다. 현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 끝납니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이 대독한 입장문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조속한 인준을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의 국회 인준과 관련해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직접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를 그만큼 우려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3박 5일간 유엔 총회에서 정상 외교를 벌인 뒤 22일 귀국합니다. 문 대통령은 귀국 후 각 당 대표들과 만나 국가 안보와 현안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 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있는 국회가 문 대통령의 요청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호소에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의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둔 이번 주가 막바지 인사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초당적 협력 제안을 수용하라며 야권을 압박했습니다. 정치적 견해 차이로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 공백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하셨습니다. 야당은 화답해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하지만 야권은 한층 더 강경한 태도로 사법부 공백을 가정해 국회를 압박하지 말라고 되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사법 권력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김명수의 목을 메고 있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바른정당은 국회에 나가며 인준 협조 요청을 목리박듯 선언한다며 여야 영수회담 제안도 정치적 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자신들을 적폐라고 공격한 여당 지도부의 사과 없이는 협조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저급한 단어와 독설로 국민의당을 맹비난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국회의 예의와 품위가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이미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보수야당을 제외하면 결정권은 또 국민의당이 쥐는 모양새. 하지만 이번에도 당론 없이 자율투표하기로 해 표결 결과는 오리무중입니다. 주말 동안 야당과 물밑 접촉을 이어온 여당은 이번 주 화요일 정세균 의장과 사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단판을 짓겠다는 목표로 총력 여론전에 들어갔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만료인 일요일까지 김 후보자 인준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집단 휴원 여부를 놓고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던 사립유치원들이 결국 휴원 철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업계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서 불씨는 여전히 남은 모습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사립유치원이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들은 18일 1차 집단 휴업뿐 아니라 25일부터 29일까지 예고했던 2차 휴업도 모두 없던 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휴업 안내로 학부모님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치도록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15일 교육부와의 긴급 간담회로
휴업 철회를 발표한 이후 철회 번복과 재번복으로 혼란이 이어진 지 이틀 만입니다. 휴업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혼란을 초래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비판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존 지도부가 교육부와 합의한 내용에 투쟁위원회가 반기를 들며 철회 번복을 선언했고 이를 지도부가 다시 무마하는 등 내부 분열로 혼란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도부의 건강 이상설까지 제기하며 철회 번복을 강행했던 투쟁위원장은 이날 취재진뿐 아니라 연합회의 연락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내부 갈등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1차 휴원과 함께 예고했던 대규모 집회를 놓고도 한유총은 철회한다고 했지만 서울과 경기, 인천 등 6개 시도지회 일부는 돌연 강행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거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총련에서는 자기네들이 지금 교육과부에서 받아놓은 아직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지도부가 집회 신고를 아예 취소하면서 결국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게 됐지만 이들은 추후 집회 개최 여부를 따로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강원도 강릉 시내에서 새벽 시간 발생한 불을 끄던 소방관 2명이 화재 현장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지난 16일 오후 9시 45분쯤 강릉시 당문동의 한 호텔 공사장 옆 정자에서 처음 발생했다가 어제 새벽 3시 51분쯤 재발화했습니다. 두 번째 진화 과정에서 정자 내부에서 불을 끄던 60살 이영욱 소방이와 28살 이호연 소방관이 무너지는 정자 잔해에 갇혔다가 4시 30분쯤 구조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불은 또 3,600만 원의 재산 피해도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순직한 두 소방관은 내년이 정년인 베테랑과 임용된 지 8개월 된 새내기 소방관이어서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요. 네,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희생된 소방관들은 최근 10년 동안 51명에 이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건물 기와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화마와 싸운 이영옥 소방이와 이호연 소방사. 두 사람은 성난정이 오래된 건축물로 보존 가치가 높다고 판단해 정자 건물 한가운데서 잔불을 제거하다가 참변을 당했다고 소방당국은 전했습니다. 1988년 2월 임용된 이 소방위는 퇴직을 불과 1년여 앞두고 있었고 이 소방사는 임용된 지 불과 8개월밖에 안 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소방위는 아내와 장성한 아들을 두고 있고 이 소방사는 부모와 여동생을 둔 미혼으로 알려졌습니다. 운동도 많이 했고 등산도 많이 다니고 자기 체력 관리를 계속 꾸준히 하는 그런 자기 그 소방관에 대한 그런 직업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번 참사는 1차 화재 진화 과정에서 물을 잔뜩 머금은 진흙기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일어났습니다. 이미 정자 기와 지붕은 방화수를 많이 머금어 무거울 대로 무거워진 상태였습니다. 진흙으로 빈틈없이 지어진 한옥 건축물은 붕괴 조짐 없이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숭례문 화재 때도 기와장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진 바 있습니다. 이들 소방관처럼 각종 재난에 투입됐다가 순직한 사례는 최근 10년간 모두 51명에 이릅니다. 순직 사고는 화재 진압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구조 활동이 17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연합뉴스 TV 배삼진입니다.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핵심 측근이었던 정호성 전 비서관이 오늘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섭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첫 법정 대면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이른바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구속된 뒤 1년 가까이 수감돼 있습니다.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는데 공범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이 정 전 비서관의 선고를 미뤘기 때문입니다.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마주합니다. 문건 유출과 관련된 증인으로 정 전 비서관이 소환된 겁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자신의 재판에서 대통령께서 최 씨 의견을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반영하라고 말씀하셨다며
문건 유출을 일부 인정했지만 모든 문건에 대해 최 씨에게 보내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지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문건을 놓고 대통령과 최 씨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정 전 비서관이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문건 유출의 도구이자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최 씨의 태블릿 PC에 대한 증언도 관심사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측 모두 태블릿 PC의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며 재판부에 감정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한 상태인 만큼 정 전 비서관이 유의미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구아름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병역 면탈 사건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멀미약인 키미테로 시력장애를 유발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에서 아예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준삼 기자입니다. 병역 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A씨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눈 위에 멀미 예방약인 키미테를 붙였습니다. 이 약의 주성분이 눈에 들어가면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려 한 겁니다. A씨는 병역 면탈 혐의로 적발됐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사와 짜고 멀쩡한 무릎을 수술한 뒤 병역 면제를 받았다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경우도 있었고 군 생활이 더욱 편한 것으로 알려진 공보의가 되려고 동료 의사 명의로 허위 진단서를 받았다가 뒤늦게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도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의 병역 면탈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된 병역 면탈은 227건에 달했습니다. 병역 면탈은 거의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38명이 적발됐습니다. 병역 면탈 사유로는 고의적 체중 변화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질환 위장과 고의 문신이 각각 52건, 안과 질환 위장이 22건 등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은 병역 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했는데도 병역 면탈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최근 학교 폭력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천안 지역에서 또 여중생을 폭행한 10대 청소년들이 입건됐습니다.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14살 A양 등 10대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지난 12일 저녁 8시 반쯤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갑내기 B양의 뺨을 마구 때리고 발로 배를 차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A양 일당은 B양을 때리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 계정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어제 경남 하동군에 있는 한과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동안 내부를 태우다 꺼졌습니다. 서울 북한산에서는 미끄럼에 의한 실족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한지희 기자입니다. 조립식 건물 외벽이 검게 타 주저앉았고 검은 연기가 건물 주변을 온통 뒤덮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경남 하동군에 있는 한과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한과를 만드는 공장 한 동과 내부 기계 등이 타 소방서 추산 9,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서울 북한산에서는 50살 구모 씨가 북한산 포금 정사에서 비봉으로 등산하던 도중 미끄러져 다리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9월 한 달간 등산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에는 인천시 삼산동 주택가에서 달리던 버스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버스기사 62살 김모 씨와 승객 등 3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버스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성형수술 전후 비교 사진을 내건 성형외과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란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성형 전에는 부스스한 머리에 민낯으로 사진을 찍어놓고 성형 후에는 화장을 하는 등 한껏 꾸민 뒤 찍었다면 비교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경우 허위 광고라며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성형외과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성형수술 전후 비교 사진입니다. 수술 이후 눈에 띄게 달라지긴 했는데 자세히 보면 성형수술의 효과만은 아닙니다.
성형 전에는 화장기 없는 맨 얼굴에 머리도 정돈돼 있지 않은 반면 성형 후에는 색조 화장에 미용 렌즈까지 착용한 채 찍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형수술의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보고 이 같은 광고를 한 성형외과 2곳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소비자가 성형외과를 고를 때 수술 전후 비교 사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만큼 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을 하도록 지금 다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이게 화장에 의한 건지 수술에 의한 건지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광고나 홍보라는 걸 숨긴 채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수술 후기를 남긴 성형외과와 치과 등 7곳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이 같은 후기들은 광고 대행업자가 대가를 받고 썼거나 병원 직원이 직접 남긴 것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의료수술은 신체의 안전과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료업계 전반이 거짓 광고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보윤입니다. 다음 달 초에 열흘이나 추석 연휴가 이어지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절반가량은 직원들에게 열흘 휴무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석 상여금도 기업 규모에 따라서 50만 원 이상씩 차이가 났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전국 5인 이상 기업 408개를 대상으로 올해 추석 휴무 기간 상여금을 조사한 결과 평균 휴무일수는 8.5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4.5일보다 나흘이나 많고 경총이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긴 겁니다. 하지만 종업원 300인 미만 기업 333개만 따로 보면 평균 휴무일은 8.3일로 300인 이상 기업의 9.7일보다 하루 이상 짧았습니다. 더구나 열흘 이상 쉬는 기업의 비중은 300인 미만 기업에서 56.2%에 불과한 데 비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88.6%에 달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설문 대상 기업의 72.1%는 올해 추석에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상여 지급 기업 비중은 지난 2013년 이후 계속 내리막을 걷다가 4년 만인 올해 반등했습니다. 평균 추석 상여금 액수는 105만 1,000원으로 지난해 102만 2,000원보다 2.8% 늘었습니다. 역시 상여금에서도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군은 149만 6,000원, 300인 미만 기업군에서 95만 8,000원으로 나타났고 작년 대비 각각 3.6%와 2.7% 올랐습니다. 올해 추석 경기 상황에 대해선 작년보다 나쁘다는 대답이 47.3%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비중은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최근 2, 3년 사이 경기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18%가량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링단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찾아 성수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사과, 배, 쇠고기 등 36개 품목을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면 평균 18만 5천 원이 들었습니다. 반면 대형마트 구매 비용은 22만 7천 원으로 18% 더 비쌌습니다. 공사는 올해는 추석이 늦어서 농축수산물 공급이 제대로 원활하고 가격도 안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서울 지하철과 버스가 늦은 시간 귀경객을 위한 연장 운행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는 명절 연휴 이틀간 지하철과 버스의 막차 시간을 연장 운행했지만 올해는 긴 연휴로 귀경객이 분산될 것으로 보여 연장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명절 연휴를 누리기 어려웠던 지하철 기관사와 버스기사도 여유롭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긴 연휴의 경우 막차 연장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내 집을 사려면 1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솟는 집값에 비해서 소득 증가율은 낮아서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5억 9,670만 원, 가구당 평균 연소득 5,357만 원보다 11.1배 높았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1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겁니다.
서울의 연소득 대비 평균 아파트값 비율은 2012년 10.5배를 기록한 후 2014년 9.8배로 떨어졌다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전국 평균 아파트값이 소득 대비 6.5배인 것과 비교해 서울의 주거비 부담이 유독 크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집값 상승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보다 월등히 빠른 것이 이유인데 2012년에서 2016년 서울 가구당 연평균 소득이 10.3% 늘어나는 사이 아파트값은 17.5% 치솟았습니다. 가구 소득이 4년간 500여만 원 늘어나는 사이 아파트값은 9천만 원 오른 셈입니다. 해외 도시의 소득과 집값의 차이를 비교해봐도 서울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미국 LA는 9.3배, 샌프란시스코 9.2배, 영국 런던은 8.5배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주거비 부담은 소비 위축 등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운 지역에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거나 저가의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달 말 임대주택 확대 중심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집값 안정은 물론 서민 전월세 주거비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은 로또 당첨금이 3,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로또 당첨금 미수령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년 동안 로또 복권 당첨금 미수령자는 약 4,891만 명이었고 미수령액 규모는 약 3,813억 9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로또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1년으로 소멸시효가 지난 미수령 당첨금은 기재부 소관 복권기금에 편입돼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해외여행을 다니고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서도 정작 건강보험료 낼 돈이 없다며 버티는 악성 체납자가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돈만 1,540억 원이 넘습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부산에 사는 A씨는 재산 24억 원을 가졌고 연소득 5천만 원도 있지만 버틸 대로 버티다 건강보험료 2천만 원을 10년 만에 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B씨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30억 원대 재산가인 B씨 역시 건강보험공단이 건물과 카드 등을 압류한 뒤에야 뒤늦게 납부했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건보료를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가 올해 6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1,541억 원에 달합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경우가 대다수였고 자주 해외를 다니거나 외제차를 끄는 사람 등도 포함됐습니다. 건보공단은 올해 8월까지 못 받은 돈의 55%인 850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각 지역 본부마다 특별 징수팀을 꾸려 재산 압류와 공매 등에 나서자 지각 납부한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이들과 반대로 송파 세 모녀처럼 월 5만 원도 안 되는 보험료를 6개월 넘게 내지 못한 일명 생계형 체납자도 86만 명이나 됐습니다. 건강보험이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책임지겠다는 보장성 강화 방안 발표 이후 건보 예산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생계형 체납자는 결손 처분 등으로 보호하고 고소득 체납자에 대한 건보료 징수는 강화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하루의 주 일정을 미리 살펴보는 보도국 AMPM 시간입니다. 9월 18일 월요일 오늘의 주 일정 함께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3박 5일간 일정으로 미국 뉴욕 방문길에 오릅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참가국 정상과 회담하는 등 유엔을 무대로 한 다자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데요. 문 대통령은 뉴욕에서의 마지막 날인 21일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한미일 정상회담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퇴출 압박을 가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배우 문성근 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피해 상황에 관해 조사를 받습니다. 문 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신이 받은 불이익 등 피해 정황을 털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독립부패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합니다. 개혁위는 지난달부터 공수처 설치를 주제로 검찰, 경찰과의 수사권 배분 등 쟁점과 이슈를 검토하며 세부 내용을 조율해왔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20일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추석맞이 광화문 광장 직거래 장터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에는 78개 지방자치단체와 51개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며 김, 굴비 등 추석 상수품을 비롯한 농수축산물을 10에서 20%가량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오늘 주목할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쾌청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25도를 웃돌겠고 볕이 뜨겁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은 캐스터. 네, 햇살이 고루 퍼지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직 안개는 좀 남아있는 곳이 있어서 안개 좀 시야가 답답한 곳들이 있죠. 현재 강원 내륙과 남부 내륙 곳곳에 안개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경주의 가시거리가 50m, 거창과 장수가 110m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 안개는 오전 중에 사라지겠지만 밤부터 다시 짙어지겠습니다.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전국에서 쾌청하겠고요.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16.4도, 대구가 16.2도까지 떨어져 평년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대구가 28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최고 29도 분포를 보이겠고 볕이 뜨겁겠습니다. 덩달아 자외선 지수는 충청 이남 지방에서, 오존 농도는 경남 지방에서 높아지겠습니다. 공기는 대체로 깨끗하겠지만 밤에는 일시적으로 서쪽 지방에서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태풍은 일본 열도를 따라 이동하고 있고 12시간 내에는 열대저기압으로 변질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동해 전해상과 일부 남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당분간 동해안엔 너울성 파도가 밀려와 해상과 해안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중부와 전북, 경북 내륙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적겠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겠고 중부 내륙에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날씨 해드렸습니다. 가을에는 이유 없이 울적한 기분에 빠지기 쉽습니다. 일조량이 줄어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서인데요. 이때는 한낮 바깥 활동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계절성 우울증으로부터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면서 일조량이 감소할 때 인체는 큰 변화를 겪습니다. 대표적인 게 호르몬 변화로 생체 리듬을 깨뜨려 기분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갈수록 계절성 우울증이 빈발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스트레스에 예민하거나 우울증을 겪은 적이 있는 사람, 감정 기복이 큰 사람 등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조량 감소가 계절성 우울증을 촉발시키는 만큼 낮 동안 바깥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일조량이 줄어든 것 자체가 우울증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광치료 같은 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밖에 나가서 활동을 자꾸 하고 그다음에 그 햇볕을 많이 쬐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저녁에 주무시는 시간을 이렇게 규칙화해서 수면을 좀 잘 취할 수 있게. 학계에서는 일반인의 15%가 가을과 겨울 우울감을 경험하고 2에서 3%는 계절성 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우울감이 나아지지 않고 일상에 지장을 받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라이브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